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 하루? 네, 정말 단 하루만이었습니다. 횡령 스캔들이 터진 것도 아니고요. 인명피해를 낸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기업 평판이라는 게 보통은 아주 서서히 금이 가다가 무너지는 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프로모션 하나, 단어 두 개, 그리고 날짜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의 사회적 방어막이 단 24시간 만에 완전히 붕괴해버렸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전무후무한 속도전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희에게 건네주신 자료는요, 그냥 단순한 기업 위기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 핀테크 연구소에서 2026년 5월 22일자로 발행한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 분석 보고서인데요. 아, 네. 이 보고서가 정말 많은 걸 시사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거대 글로벌 브랜드가 전례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 섬뜩한 해부학 기록을 향해 아주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속도입니다. 현대 마케팅의 그 엄청난 속도가 인가의 어떤 맹점과 결합했을 때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 폭발력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와, 폭발력.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논란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산출 불가능할 정도로 폭락한 SAI, 즉 사회인정지수 급락 사태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2026년 5월 18일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막대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우리가 타임라인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료를 보시면요. 이 프로모션은 원래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용량 텀블러 행사였어요. 대용량 텀블러요. 여기까진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필 5월 18일 오전 그 본격적인 마케팅 문구와 함께 온라인에 노출되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참사로 번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맥의 충돌이라는 걸 좀 정확히 이해해야 하거든요. 아, 문맥의 충돌이요. 2026년 5월 18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그러니까 46번째를 맞는 아주 엄숙한 국가적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네, 온 국민이 추모하는 날이죠. 그런데 하필 이 당일에 대용량 텀블러로 홍보하겠다며 내건 프로모션의 이름이 무려 탱크데이였습니다. 대용량을 그 군사 무기인 탱크에 비유를 한 거죠. 어휴, 진짜 여기까지 듣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 마침표를 찍은 문구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 아래 덧붙여진 문구가 바로 책상에 탁이라는 카피였습니다.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네요. 아니, 5.18 당일에 군사정권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경압스러운데요. 그렇죠. 심지어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 할 때 국가가 썼던 그 끔찍한 변명 있잖아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걸 연상시키는 문구라니요. 네, 정말 최악의 조합이었죠. 과거에는 어떤 기업이 마케팅 실수를 하면 지뢰밭을 눈 감고 달렸다 이런 비유를 썼잖아요. 아, 네네, 그랬죠. 그런데 이건 지뢰밭을 달린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폭탄 제조 매뉴얼을 무작위로만 섞어가지고 광장 한가운데 던져버린 걸 아닙니까? 대체 어떻게 대기업 시스템에서 이런 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오전 9시경에 이 프로모션이 세상에 딱 노출되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스레드나 X, 인스타그램 같은 모든 SNS 플랫폼이 완전히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알고리즘이 그 확산 속도를 엄청나게 배가시켰댔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랑 담당 마케팅 임원을 전격 해임해버립니다. 마케팅 노출부터 대표이사 경질까지 진짜 채 12시간이 걸리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단 하루만에요. 그 거대 글로벌 브랜드의 한국 지위 개통이 24시간도 안 돼서 싹 다 잘려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믿기 힘든 속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 동안 일어난 치명적인 실수가 수치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보면 사실 더 섬뜩합니다. 핀테크 연구소가 산출하는 SAI, 그러니까
사회인정 지수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지수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건 발발던 날인 5월 17일까지만 해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수는 65점이었습니다. 65점이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높은 편이죠. 65점이면 적극적 인정 단계라고 해서요. 기업이 어떤 위기를 맞아도 소비자들이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며 한 번쯤 방어막을 쳐주는 아주 탄탄한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웬만한 실수로는 안 흔들리는 튼튼한 상태였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5월 18일 저녁 이 지수가 단숨에 15점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와, 15점이요? 네, 그리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19일에는 무려 13점으로 추락해요. 이 13점이라는 건 도입 인정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막 생겨난 이름 모를 신생기업보다도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뜯어보면 여론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붕괴했는지가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SAI는 4대 평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 요소들이 각각 어떤 점수를 받았나요? 먼저 25점 만점인 언론 지표에서 단 3점을 받았고요. 20점 만점인 SNS 지표에서 단 2점을 받았습니다. 20점 만점에 2점이요. 와, 진짜 처참하네요. 네, 국내 언론 보도의 95% 이상이 비판적이었어요. 게다가 영국의 BBC나 가디언 같은 해외 주요 언론까지 한국의 군부 독재 트라우마를 건드린 글로벌 브랜드라면서 대서특필을 해버렸죠. 아유, SNS 지표 2점이라는 것도 활자만 읽어보면 분위기가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SNS 반응의 70%가 단순 비판이 아니라 분노라는 아주 강렬한 감정으로 분류가 됐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나 이제 거기 안 가. 이게 아니라 자신들이 쓰던 그 비싼 한정판 텀블러를 막 망치로 깨부수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각종 굿즈를 쓰레기통추에 처박는 인증샷이 무슨 유행처럼 확 번지고요. 사실 그 행동 양식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품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전시한다. 이건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가졌던 애착이 철저한 배신감으로 치환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특수한 심리적 반작용이거든요. 아, 애착이 배신감으로요? 네. 나를 좀 돋보이게 해두던 브랜드가 순식간에 나의 도덕성을 갉아먹는 오점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파괴를 통해서 그 브랜드와 자신을 격렬하게 분리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절연선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가장 치명적인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35점 만점에 단 5점을 기록한 정치 및 공적 활동 지표입니다. 아, 맞아요. 그 지표가 정말 압권이었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보고서에 기록된 정치권의 반응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저희나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지지하거나 어떤 진영의 논리에 동조하려는 것이 결코 절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철저히 팩트에 기반한 자료고요. 맞습니다. 원문 자료에 충실한 거죠. 네, 우리는 이 자료가 포착한 공적 영역의 거대한 분노 지진계, 그 눈금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발언들을 인용하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의 반응은 보통 그 진영에 따라 갈리기 마련이잖아요. 친기업 성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여야 반응이 좀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막장 행태, 광주 5.18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참혹한 모독이라면서 정말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언어로 비판을 했습니다. 야, 대통령이 직접 참혹한 모독이라고 할 정도면 정말 수위가 높은 건데 이게 야당 반응도 만만치 않았죠. 네, 진보당 손소루 의원은 스타벅스 카드를 가위로 아예 잘라버리면서 정용진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요. 민주당 오기영 의원과 복귀양 의원은 국회의원실 앞에서 스타벅스 컵을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와, 컵 투척 퍼포먼스까지요?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내 사전에 스타벅스는 없다며 전면 불매를 선언했고요. 말 그대로 정치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정치인들이 진영을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분노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전방위적인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이 마케팅 문구가 1980년 5.18의 탱크,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열사의 책상의 탁이라는 이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의 피로 쓰인 가장 민감한 역사의 두 축을 동시에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진영 논리가 통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이건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5.18 기념재단이 신세계 측의 사과 방문조차 사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단칼에 문전박대하고 마트노조 같은 시민사회 전체가 등을 돌리면서 전면전을 선언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신뢰를 잃는 가장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형태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탐구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에 그 흔한 달력 하나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하하, 누구나 할 법한 생각이죠. 저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거든요. 도대체 내부에서는 왜 이 폭탄을 사전에 전혀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이 보고서의 세 번째 섹션에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붕괴 파트인데요. 비즈한국의 내부 취재 증언을 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무려 222건의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잠깐만요? 1년에 222건요? 아니, 휴일 빼고 영업일 기준으로 치면 사실상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이벤트나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극단적인 속도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이 그 카피의 숨은 맥락이나 역사적 배경을 꼼꼼히 들여다볼 여유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버리거든요. 아,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요. 네, 그래서 기업은 효율성을 명목으로 초기 필터링을 AI에게 맡겨버린 거죠. AI 알고리즘의 최우선 목적은 당연히 클릭률과 화제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눈에 띄어야 하니까요. 대용량 텀블러니까 탱크라는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키워드를 잡고요. 거기에 물건을 내려놓는 경쾌한 소리인 책상의 탁을 조합한 겁니다.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조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냥 최고의 조합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AI는 역사적 맥락이라는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극적이고 반응 좋을 만한 단어들의 조합만 뚝딱 짜맞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 최종적으로 컨펌하고 승인하는 건 사람 아닙니까? 그 내부 증언을 보니까 세부 문구까지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 혹은 뭐 설마 문제되겠어? 라는 안일함이 있었다. 이렇게 변명하던데요. 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죠. 아니, 이건 마치 공장에 그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300%로 확 올려놓고 펌질 검수자를 그냥 동작 감지 센서로 바꿔버린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물건이 굴러가는지만 체크하고 그 안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확인 안 한 거잖아요. 경영진은 사실 우리가 너무 바빴다. AI가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다. 심지어 특정 날짜를 노린 게 아니라 본사에서 정해진 제품명이었다. 이렇게 책임을 분산시키려 했거든요. 글로벌 브랜드가 바빠서 역사를 몰랐다고 핑계를 대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전혀 아니죠. 전문가들은 이걸 철저한 ESG 경영의 근본적 실패라고 봅니다. AI는 문구의 문법적 오류나 클릭률은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단어들이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게 어떤 피와 눈물의 역사를 소환하는지, 즉 역사적 감수성은 전혀 계산하지 못하거든요. 네, 윤리적 책임도 없고요. 인간과 역사를 대하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오직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서 알고리즘에 완전히 외주를 줘버린 참사인 겁니다. 이 지점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럼 시선을 좀 더 거버넌스 차원으로 넓혀보자. 이런 내부 시스템의 치명적인 실패가 그저 당분간 커피 좀 안 팔리고 SNS에서 문매를 맞는 수준에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서 4장의 비즈니스 타격과 거버넌스 리스크 부분을 읽다 보니까요.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을 넘어서 신세계라는 거대한 그룹 전체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외관이더라고요. 네, 이 사태가 기존의 흔한 불매운동과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여론이 돌아서면서 신세계 광주가 정말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이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같은 메가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 광주 지역 기반 사업들이 흔들리는군요. 지자체 입장에서도 도덕적 명분을 잃은 기업하고 그런 천문학적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자 불확실성으로 다가온 거죠. 게다가 제가 이 자료에서 제일 경악했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사이의 계약 구조요. 아, 콜옵션 계약 말씀이시군요. 네, 본사에서 아주 발빠르게 단호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처음엔 그게 그냥 단순한 도의적 사과인 줄 알았는데 그 밑바탕에 아주 무시무시한 비즈니스 역학관계가 깔려 있더라고요. 콜옵션 계약, 이 메커니즘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한국 스타벅스는 신세계가 미국 본사로부터 상표권과 운영 권한을 빌려오는 일종의 라이센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국 매출의 약 5%를 본사의 로열티로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죠. 네, 로열티를 내고 빌려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글로벌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보호 조항이 들어갑니다. 만약 파트너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윤리적 위반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경우 미국 본사가 파트너사의 지분을 강제로 회수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콜옵션 관리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케팅 문구 하나 잘못 쓴 대가로 신세계가 지난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깔면서 키워온 스타벅스라는 간판 자체를 통째로 뺏길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이론적으로 그리고 계약의 메커니즘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영국의 BBC나 가디언이 이 사태를 대서특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외 언론까지 탔죠. 이게 단순히 한국 내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브랜드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국제적 리스크로 번져버린 겁니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기업의 소유 구조와 라이센스 거버넌스 자체를 위협하는 지렛대가 된 거죠. 와, 소비자 주권 행사가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정말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핀테크 연구소가 향후 전망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들려드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과연 어느 쪽이 가장 우리의 현실과 가까울지 한번 속으로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15%로 가장 낮게 분석됐습니다. 경영진이 진정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고 유가족과 화해를 해서 2년 후쯤 적극적 인정 단계인 60점 수준을 회복한다는 그림입니다. 15%요? 확률의 고작 15%라는 건 한 번 이렇게 밑바닥까지 박살난 역사적 윤리적 신뢰는 아무리 사과해도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걸 전문가들도 인정한다는 거네요. 네, 냉혹한 현실이죠. 그래서 60%의 확률로 가장 유력하게 꼽힌 두 번째가 바로 현실적 시나리오입니다. 아, 현실적 시나리오. 이건 어떻게 흘러가나요?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와 대대적인 징계로 일단 급한 불은 끌 겁니다. 불매운동의 물리적 화력도 한두 달 지나면 조금씩 약화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브랜드 타격, 특히 광주 지역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반감은 영구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진 못하는군요. 예, 신세계와 미국 본사 간의 그 껄끄러운 긴장 관계도 계속 지속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나도 55점, 즉 성장형 인정 단계에 머무르면서 완벽한 면죄부를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이 60%의 시나리오를 들으니까요. 비유하자면 이건 딱 금이 간 머그컵 같네요. 금이 간 머그컵이요? 네, 커피를 담아서 마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볼 때마다 그 위태로운 균열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나중에 뭐 본드로 붙이든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머릿속엔 늘 불안감이 남는 거죠. 기업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는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률 25%를 가진 비관적 시나리오는 뭡니까? 이건 정말 끔찍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시스템의 완전한 셧다운입니다.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실질적인 매출 타격이 분기 실적으로 딱 증명되면 결국 견디지 못한 미국 본사가 칼을 빼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무시무시한 콜옵션을 행사해버리는 거죠. 와, 라이센스 계약 해지 통보군요. 네. 그래서 한국 내 스타벅스 운영 주체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밥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경우 2년 후 지수는 30점, 그러니까 기초인정 단계에 간신히 머무르게 됩니다. 정말 살벌하네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향후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앞으로 3개월에서 1년 사이를 지켜보실 때 핵심 관찰 포인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 매출 변화가 어느 정도인가. 둘째, 불매운동의 지속성이 유지되는가. 셋째, 미국 본사와 신세계 간의 관계 변화 뉘앙스입니다. 이걸 유심히 보시면 이 기업의 진짜 운명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 팩트의 파도에서 빠져나올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단 24시간 만에 52점의 사회인정 지수가 완전히 증가해버린 전대미문의 사태를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속도와 효율성만 쫓다가 정말 큰 코 다친 셈이죠.
맞아요. 마케팅에서 그 인간의 역사적 감수성과 윤리적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AI에게 무책임하게 맡겨버렸을 때 결국 어떤 참혹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의 거버넌스 리스크가 이렇게까지 치명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뼈아픈 사례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업을 평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하나 얻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소비하는 그 화려한 브랜드들이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내실을 다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보게 되셨을 텐데요. 네, 소비자로서의 시야가 한층 넓어지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기업의 고유한 정체성과 리스크 관리가 점점 더 사람이 아닌 이 알고리즘과 속도의 통째로 아웃소싱 된다면요.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그리고 얼마나 더 끔찍한 규모로 이런 참사를 목격하게 될까요? 와, 정말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즐겨 찾는 그 익숙한 브랜드의 뒷면을 한 번쯤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술의 속도가 인간의 성찰을 앞지를 때 서늘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건네주신 흥미로운 자료 덕분에 오늘도 표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줄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